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를 통과했고요. 무패로 통과했습니다. 무려 무패로. 네, 1승 2무로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했고요. 다음 상대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우리가 조 1위를 했다면 일본이었을 텐데. 그렇죠. 네, 일본을 바레인에게 양보하고 바레인은 얼마나 억울할까. 사우디도 웬 날벼락이. 네, 우리가 사우디와 만나게 됐는데요. 일단 사우디 만치니 감독. 현재 유럽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지난 네. 유로 대회 챔피언 감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우디는 지난 대회에 메시국 아르헨티나를 잡은 팀이고, 지난 월드컵에서. 그렇죠. 우리는 호날두국 포르투갈을 잡은 팀입니다. 나름 굉장히 이제 화려해요. 여러 가지 타이틀이. 그렇죠. 감독들의 네임밸류라든가. 그렇죠. 지난 월드컵 때 보여준 퍼포먼스라든가. 네.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 이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연봉도 1, 2위. 그렇죠. 예, 뭐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1, 2, 2위 간격이 많이 나지만. 클린스만 감독 그 기사 보고 괜히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내가 쟤랑 10배 차이야! 이러면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어떻게 보면 16강전에서 가장 좀 화려한 대진이다. 유럽에서도 주목할 만한 대진이다. 아, 그렇죠. 네. 만치니 대 클린스만이면 이거는 꽤. 그렇죠. 네. 예, 이건 좀 흥미가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보면 성과를 많이 냈던 만치니 감독하고 성과랑은 좀 거리가 있었던 클린스만 감독하고 붙는 건데 여기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한국 대표팀에 대한 평가가 더 올라갈 수 오이씨! 있죠. 네. 클린스만인데 만치니를 잡았어. 토너먼트에 초점을 맞춘 게 맞았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야, 있죠. 클린스만 감독이 달라졌는데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만큼 사우디 대표팀이 쉽지 않은 팀입니다. 뭐 사우디가 리그는 지금 뭐 탈아시아로 가고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좀 반대급부로 소속팀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못 뛰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더 막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골키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표팀의 전력은 좀 뭐랄까요, 좀 평탄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피파 랭킹도 그래도 생각보다 낮은데. 그렇죠.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지금 5위권입니다. 절대적인 네. 순위는 좀 낮긴 하죠. 56이면. 근데 이제 아시아 빅4라고 불릴 수 있는 일본, 이란, 한국, 호주 다음에 네.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호주가 25인데 그 다음 56이니까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월드컵 본선은 그래도 단골로 출전을 좀 하는 나라에 속하죠. 네, 2000년대 네. 중반까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가 국제 대회에서 성적을 꽤 잘 냈던 이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첫 월드컵 본선대에 나갔던 미국 월드컵에서 16강을 나갔고 그 뒤로 2006년까지 꾸준히 본선에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네. 아시안컵에서도 그 사이에 있던 84년 대회부터 2007년 대회까지 7대회 중에 3번 우승하고 네. 3번 준우승하고 그러니까 6번을 결승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조별리그 그치긴 했지만 이 기간 때 엄청난 성적을 냈었다. 근데 최근에 2010년대 이후로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막 그렇게 도드라지는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잡으면서 그게 뭐 최고점이긴 했지만 아무튼 그 당시 국경일. 네. 그 대회에서 유일하게 챔피언을 꺾어본 메시 아르헨티나를 꺾어본 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경기 지면서 아르헨티나가 각성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 보통 이제 흔히 주인공 서사 소설을 쓸 때 첫 그렇죠. 번째 실현에 딱 네. 실현을 안겨준 팀이었죠. 그렇죠. 3루에서 태어나가지고 홈 들어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빠꾸 했다가 네.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자 아무튼 사우디가 그런 전력인데 르나르도 감독 떠나고 나서 계속 이제 후임 감독을 모색을 하다가 만치니 감독을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던 만치니 감독을 빼왔습니다. 현직 감독이었고 처음에 이제 만치니 감독이 사임을 먼저 하고 뭐 네. 한 달 정도 몇 주 정도 이제 간격이 있었는데 사우디 가는 거 아니라고 했다가 2주 만에 갔으니까 어쨌든 현직 감독을 빼온 게 된 거죠. 네, 뭐 결심을 안 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거의 뭐 휴직이 없이 이직을 했다라고 봐도 좋은 연봉이 무려 3천만 유로입니다. 자, 진짜 무려 3천만 네. 유로입니다. 435억 하나로 따지면 아마 예. 30억? 어우, 또 넘겠네요. 하루 35억? 1억이네, 하루 1억. 35억 네. 하루에 1억. 게다가 보니까 일당 1억. 코칭 스태프도 한 10명 정도를 본인 사단을 갔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또 규모가 어마어마해지겠죠. 뭐 야야투레도 간 것 같은데. 아, 네. 네, 그래서 또 굉장히 좀 엄청난 사단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단에게도 굉장히 후한 대접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만치니 감독 따라간다 하더라도 사우디를 가는데 뭐 좀 대우가 완전 다른 환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 갔는데 아무튼 뭐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 선수 커리어 잘 알고 있고 훌륭한 그런 선수였던 거 알고 있지만 만치니 감독도 덜 알려지긴 했지만 한국에는 정말 뭐 필적할 만한 선수였잖아요. 선수 네. 시절에 엄청난 유명세를 떨쳤는데 이탈리아 일단 국가대표 공격수였고요. 삼프도리아에서 좀 꽤 오랜 기간 뛰었는데 삼프도리아가 지금도 막 엄청난 빅클럽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세계 B에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삼프도리아가
1부 리그에서 리그 우승을 타고 코파 이탈리아 4회 우승을 하고 이런 우승 경력의 대부분을 바로 이 만치니 감독이 선수로 뛸 때 이제 이뤄냈었고 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이 감독이 현역 시절 때 삼프도리아 있을 때. 그때 이제 비알리 선수하고 같이 네. 했었고 그때 미드필더로 뛰었던 지금 우즈베키스탄을 이끌고 있는 2002년에 슬로베니아 감독으로 한국에 왔었던 월드컵에 왔었던 요 분이 맞고 요 분도 삼프도리아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전성기를 이끌었던 네, 그 시절에. 멤버. 네. 그 정도로 현역 시절에서는 그리고 이탈리아 국가대표도 당연히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역 시절에도 그렇게 많은 유명세를 떨쳤던 분인데 지도자로 이제 전업을 하고 나서도 성공 과정을 달렸습니다. 네. 인테르 밀란에서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익숙한 건 맨시티 감독 시절. 그렇죠. 네. 그때 맨시티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감독 지휘봉을 맡아서 맨시티를 올려놓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뭐 월드컵에서 좀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어쨌든 유로 2020 챔피언에 올랐던 이런 성과를 낸 감독이 유로 대회를 1년 앞두고 사우디로 전격 이적을 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드컵과 최근에 이탈리아가 이연이 없는데. 그건 뭐 만치니 감독뿐만 네. 아니라 그전 감독들도 했으니까 꾸준히 연이 없었죠. 그렇죠. 자, 사우디에 부임을 해서 사실 뭐 한국한테도 뭐 졌고요. 그렇죠. 부임 2번째 경기였었죠. 네. 9월에. 뭐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임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반년 정도 네. 지난 거죠. 이번 때 포함해서 12경기 6승 3무 3패. 네. 지금 경기를 좀 끌어올리는 와중에 있는데 아직 지금 세대 교체하는 중이에요. 그 새로운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해서 계속 팀에 지금 그 쓰고 있는데 성과가 아직까지 그렇게 대단히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조별리그에서도 좀 힘들게 경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번 조별리그 대진이 꽤 좋은 네. 편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뭐 쉽게 올라온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조별리그 2연승을 하면서 조기 확정을 하긴 했지만 그 결과 자체가 오만과 2대1 승리였고 키르기스탄 상대로 네. 2대0 승리였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이 잘했습니다. 골을 못 넣어가지고 2대0으로 졌는데 키르기즈스탄 상대로도 좀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런 경기력이면은 우리가 전혀 겁낼 게 없겠다. 수비적으로 좀 특히 측면 쪽이 많이 털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대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리고 나름 조별리그 때 로테이션도 돌리고 그래서 3차전에 큰 폭의 로테이션 돌렸죠. 네, 16강 준비를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세 경기 모두 풀로 돌린 우리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제 최근 8경기에서는 1실점밖에 안 내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뭐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이 쓸 수 있는 상대입니다. 자, 지금 이번 대회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 누굴까요? 사실 멤버 자체가 지난 우리 평가전 때랑 비교를 네. 해봤는데 1, 2차전 정도 가동했던 선발 라인업과 비교하면 한 3, 4자리 정도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랑 비교해서.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선수를 꼽아보자면 알도사리 이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수가 베테랑이고 주장이거든요. 네. 현재 A매치 81경기 22골을 넣고 있고 이 선수가 최다 출장, 현재 스쿼드 내에서 최다 출장, 최다 득점인 공격수입니다. 이 선수 쭉 아릴랄에서 뛰었는데 이번 대회 공격 포인트는 어쨌든 좀 큰 대회에서 그래도 꽤 골을 넣었던 선수들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잡았을 때 골을 넣었었고 결승골 넣었죠 그때. 네, 그리고 멕시코 상대로 해서도 골을 넣었었던 적이 있고 그전 월드컵에서도 막판 이집트 상대로 골을 넣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난 아시안컵 때도 득점 기록이 있고 아직 이제 조별리그에서는 가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 선수가 또 측면 공격수이기 때문에 우리 풀백진이 좀 지금 아주 확실치 않잖아요. 계속 네. 라인업도 바뀌고 있고 이런 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개인적으로 골키퍼가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잘하는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주전이 아니어가지고 이번 못 오고만 이래가지고 골키퍼가 좀 불안 요소들이 좀 확실히 있더라고요.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키퍼 아르헨티나전에서도 맹활약했던 아로아이스 골키퍼 네.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렸던 네. 이 골키퍼가 이번에 아예 명단에 합류를 못했습니다. 네. 뭐 이럴 정도로 좀 골키퍼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편이죠. 네, 그리고 몇몇 선수들이 주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보이니까 아예 대표팀 소집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고 미드필드의 알파라지라든가 뭐 알간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그래서 그 만치나무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키디 골키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팀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로 본선에 좀 오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 대회라는 게 사실 짧은 기간에 좀 다 같이 합숙을 좀 길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팀 내부적으로 서로 좀 등을 돌리게 하는 굉장히 작은 일이 좀 있어도 이게 대회 중에 극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다스리면서 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외국인 감독, 코칭 스태프 다 외국인이고
선수들하고 그런 걸 어떻게 좀 잘 조율할지가 사우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관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사우디 뭐 홈 경기나 다름없는 그런 시합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우디 카트 붙어 있죠. 네. 그래서 비행 시간 보니까 1시간 정도 수도끼리 가면 그렇더라고요. 뭐 당일치기 가능한 그런 어떤 거리이기 때문에 한 3만 명 정도 올 것 같다. 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뭐 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그것도 경기 일부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할 수 있겠다 했고 오영규 선수도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오영규 선수는 오히려 확실히 좀 어리고 패기가 넘치는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재밌을 것 같다. 너무 조용한 분위기에서 경기하는 것보다는 어느 팀이든 팬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좀 선수들이 더 신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잘 이겨내겠다는 뜻을 감독과 선수 모두 밝혔습니다. 네. 큰 경기 강하더라고요. 그 수원 삼성을 그 일부에 잔류시켰던. 그렇죠. 그 극적인 순간에 오영규 선수 진짜 그런 멘탈이 있죠. 부담을 완전 이겨내는. 완전 막내인데.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번 인터뷰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흥민이 형이 몸개그도 하시면서 막 이런 약간 뭔가 말은 존대인데 네. 내용은 굉장히 당돌한 뭐 그렇죠. 이런 네네. 조합이 아무튼 지금 그 인터뷰 때도 여러분 그러니까 선수들 인터뷰를 보면 행간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감독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없다는 게 느껴져요. 이번에도 오영규 선수 인터뷰 보면 감독님이 뭐 공격 출신인데 뭐 이렇게 좀 얘기한 게 있냐 네, 했더니 질문 있었죠. 뭐 지금 여기서 뭐 전술도 하면 복잡해질 뿐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선수들 얘기도 그런 네, 맥락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독을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조각조각들을 모아 보면 사실 네. 뭐 그런 거죠. 대회 앞두고 비판을 좀 줄이겠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 지금 오히려 이런 감독이 맞을 수 있다. 그렇죠.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와 워낙 있는 선수들이 상황에서. 좋고 네. 또 오랫동안 홈 맞춰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으쌰으쌰하면 오히려 그냥 좀 안 맞는 감독이 와서 좀 안 맞는 전술 강요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건 정말 모든 게 잘 맞아서 잘 됐을 떨어졌을 때 얘기고. 네. 그렇죠. 사실 도저히 생각해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있는 팀이 130이랑 3대3 비긴다는 게 네. 앞에 그것도 그러니까 막말로 비길 수 있는데 0대0 1대1이 그러니까 아니라 기세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3대3 네, 앞에 1, 2차전 무득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손흥민 원톱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래도 나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게 계속 이제 어쨌든 조규 선수가 계속 득점이 없었고 네. 활약이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오영규 선수도 아직 A 대표팀 내에서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네. 없었고 또 손흥민 선수 톱을 경기 중에는 계속 변형해서 썼었잖아요. 후반전에 이렇게 썼었으니까 황희찬 선수가 복귀한 상황이라면 가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조규성, 오형규 투톱 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예 그냥. 사우디가 잘아요. 사우디가 제공권 약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그 피지컬로 밀고 들어오는 거 약해. 제가 조별리그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톱에 서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대표팀에서의 손흥민은 토트넘에서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 톱에 쓸 때는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저는 약간 뭐 나이가 든 것도 있겠지만 전술적 역할이 달라져서 이전에 뭐 무리뉴 감독 때 말고 뭐 포체티노 때나 콘테 때처럼 막 미친이 내려와가 수비 안 하거든요. 근데 대표팀에서는 어디에 세워놓든 본인이 책임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프라인까지 막 내려오고 많이 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톱에 놓으면 손흥민 선수가 거기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사이드 쪽에서 경기장을 좀 넓게 조망을 하면서 본인이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뭐 투톱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적어도 전반전 선발로는 박스 안에서 비벼줄 수 있고 그런 선수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 때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제공권에서 그런 조합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사우디 상대로 우리가 선제골 내기 힘듭니다. 사우디 잘 지키고요. 또 만치니 감독 잘 지킵니다. 이거 어쨌든 기록전 네. 8경기를 실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조규성 선수 그러니까 누가 됐든 오영규가 됐든 조규성이 됐든 저는 그런 스타일의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를 전방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 쪽이어서 뭐 크리스마운도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론 반영형 감독이라면 아마 변화를 줄 텐데 뭐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네, 모르겠습니다. 선발 구성에 일단 김진수, 황희찬 선수가 거의 풀핏이 됐다고 하니까 이 선발로 나올 수 선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들어오면 아마 그래서 손흥민 톱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황희찬이 들어오고 그렇죠. 황희찬이 아무래도 네. 들어왔으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황희찬을 톱으로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보다는 오히려 뭐 투톱으로 조규성 황희찬을 쓰든 아니면 오영규 황희찬을 쓰든 황희찬이 톱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저도 황희찬 네. 위치적으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맡았던 자리를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황희찬 선수가 특히 최근에 득점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아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골 감각이라는 것은 올라왔을 때 빼먹어야 됩니다. 지금 황희찬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물이 올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팀에서 손흥민 황희찬 조합으로 우리가 또 역사를 쓴 적이 있으니까 아 그렇네요. 네, 네, 좋은 그런 기억 있죠. 어떤 그런 그림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저희가 또 현재 있는 우리 반유윤 기자를 연결을 해서 또 대표팀 상황이 어떤지 분위기 어떤지 좀 더 심층 프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